네, 반갑습니다. 저는 트래블제입니다. 현재 세계 여행을 5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미국에서 차를 사서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까지 2년 넘게 지금 자차를 이용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주행 거리는 9만 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길들은 이제 잘 닦여진 그런 길들이긴 하지만 뭐 아마존이라든가 여기 안데스라든가 또 파타고니아 쪽 그 외에 여러 곳들이 길이 상당히 안전한 오프로드고요. 뭐 벼랑 끝을 절벽 끝을 이렇게 따라서 달리는 그런 길들도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안데스가 거의 7,000m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가까운 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중에서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중남미를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99% 이상이 이제 배낭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투어 하실 분들,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오시죠. 제가 몰고 있는 차는 이제 프리우스 V라고 7인승 차고요. 잠을 자기 위한 그런 차는 아니죠. 캠핑을 위한 그런 차는 아닌데, 연비가 1리터당 이제 17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 9만 킬로 정도 달리다 보면은 유류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차를 제가 고른 게 바로 이제 프리우스 V고요. 제가 175cm 정도 이제 키인데, 운전석이라든가 조수석을 앞으로 당기지 않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라든가 만약에 뭐 오지 같은 데서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긴급하게 이제 잘 수도 있는 그런 세팅은 다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리우스 V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시티카잖아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연비로 최적화된 그런 차다 보니까 오프로드에 굉장히 뭐랄까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보강을 다 해서 서스펜션을 미국에서 한 300만 원 가까이 돈 들여가지고 하체 세팅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가기 위해서 차체 그 높이, 서스펜션 높이를 앞에는 6cm, 뒤는 이제 7cm 정도 올려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SUV로 여행을 하는 게 더 좋긴 좋은데, 거의 그 정도 올려놓으니까 SUV라는 대충 높이 자체는 맞아진 거죠. 정확하게는 높이라기보다는 그 차체, 하체와 이 땅과의 높이를 좀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다니는 데는 뭐 크게 그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연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죠. 각설하고 제가 이제 올해 남미 여행을 끝내고 나면 한국에 좀 있다가 내년부터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 2027년에는 이제 유라시아 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영상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그 유라시아 요즘 여행을 하시는 자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부부로 이렇게 동반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랄까, 한국에는 나라가 너무 좁고 뭐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땅이 작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조로운 이런 여행 패턴을 좀 이렇게 깨고 싶어 가지고 이제 해외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뭐 60년대, 70년대 뭐 서구 뭐 백인들 있잖아요. 그 유럽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던 그런 오버랜더. 그러니까 오버랜더 뜻이 이제 나라 국경과 국경을 이제 자차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행하시는 분들. 약간 여행 스타일은 캠퍼 스타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와, 그런 서구 쪽의 문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죠. 한 40년, 50년은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가는 게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그 풀타임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또 은퇴자로서 볼 때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쭉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유라시아 횡단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까지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보면 이제 유튜브까지 찍지 않고 대부분은 자차로 해서 그냥 쭉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유튜버들만 봐도 대충 밴으로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밴으로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많이 하시고, 이제 숙박비 같은 거 세이브 하시고 식비도 세이브 하시고 그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여행을 하시는 그런 영상들 보면 대부분 차를 계속 고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치다가 이렇게 끝이 나요. 대부분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비용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약간 츤데레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대우 시절에 그 국방 막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차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수리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나,
지금 안 그래도 유라시아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자체로는 뭐 오버랜더긴 오버랜더지만 그게 캠핑장적이진 않지만 정말 엄청난 오지들을 다 다녔거든요.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유튜브에서라든가 블로그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뭐 아마존을 자차로 갔다거나 뭐 가야나 수리남, 기아나 이런 알려지지 않는 나라들을 자차로 갔다거나 특히 중남미는 그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여행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유튜버 중에서도 이렇게 자차로 여행하는 사람은 저밖에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면서 수많은 오버랜드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한국 여행자들이 이렇게 여행하면 좋겠다, 차를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여행자들은 오프로드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도로, 99% 이상의 도로가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트홀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 좀 쪼개지거나 그런 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포트홀도 거의 없고 오프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장되지 않고 먼지가 확 날리는, 지나가면 먼지가 확 날리는 그런 길이라든가 뭐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길들을 이제 그 오프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런 길들이 거의 없죠. 뭐 오프로드 체험한다고 해서 일부 이제 산길로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매니아 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기적인 그런 루트로 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충 시간 얼마 정도 잡아야 되고 또 오프로드의 그 정도 얼마나 길이 험한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진흙탕 길이 제일 안 좋은 길이거든요. 왜냐면 차가 이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빠졌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어요. 한국인들이 만든 그런 채널에는. 그래서 오프로드가 얼마나 운전하기 힘들고 차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이제 도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000km를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뭐 유럽으로 가는 그런 코스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길이 그나마 괜찮은 길이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구소련, 러시아가 그쪽 길들은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도 오프로드가 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야 이거 완전 오프로드예요, 너무 심한 길이에요, 막 호들갑을 떠시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글로벌리 오프로드라는 거에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동남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그런데 오시면은 진짜 기절하실 거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한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뭐 영하 40도, 50도까지는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뭐 기록으로 볼 때는 뭐 70도까지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땅이 온전하게 있기가 쉽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에는 또 30도, 40도까지도 확 더워지고 그러니까 일교차가 뭐 90도, 100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스팔트라는 게 뭐 돌 같은 그런 단단한 강도가 있긴 하지만 이게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풍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포트홀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 포트홀들이 이제 갈라지면서 풍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포트홀이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혹한, 혹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제 기상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이상고온 현상이 그냥 쭉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영상 10도, 15도까지 어떻게 내려가지만 2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뭐 철원이라든가 그런 데 아닌 이상 뭐 그런 데 잘 가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더 혹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운전뿐만 아니라 생활하기도 힘든 거고 또 캠핑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온도에서는 캠핑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온도에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뭐 저렴하더라도 이제 어떤 숙소에 가서 왜냐면 구소련이 그래도 난방은 되게 잘 돼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무시면서 횡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30도, 40도, 50도까지 이제 추워지는 그런 땅들은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얼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얼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얼려 있어가지고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뒤집어지고 돌아가고 범퍼 깨지고 옆에 깨지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울 때는 운전의 속도를 좀 줄이거나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여행을 출발하실 때 차를 국산 차를 이용하세요. 아시다시피 국산 차들은 대부분 어떤 차들이냐면 시티카요. 뭐 오프로드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차들도 대부분의 도로를 포장된 길들을 달리기 때문에 세팅 값을 포장에 가깝게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사륜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런 시티카에 세팅이 된 차들을 가지고 시베리아 행때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길들이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충격이 오는데 시티카의 그 장점은, 시티카 세팅의 장점은 연비는 좋지만 그런 충격이 계속 받게 되면 차가 망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정통 오프로드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서치하셔가지고 국산 차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브랜드 차들을 좀 구매를 하신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차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티카 세팅이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프로드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차도 있지만 여기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포러너라든가 아니면 랜드크루저라든가 이런 그 오프로드에 굉장히 그 최적화된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들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봉고라든가 스타렉스, 뭐 스타리아 이런 차들로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프로드를 가실 거라면은 하체 세팅을 뭐랄까 좀 그 오프로드에 맞게 좀 하체 보강을 미리 이제 예방 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신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을 좀 단단한 애들로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뭐 핸들이라든가 이런 축들을 좀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플러스에서 타이어도 그냥 시티카로서의 그런 뭐 한국의 그런 도로들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라 좀 단단하고 두꺼운 그런 타이어, 펑크 잘 안 나는 타이어, 그런 것도 조금 가격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하셔야지. 한번 그 유라시아 그 대륙을 이제 횡단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펑크 나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펑크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펑크를 고치는 것도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 안 하시지만 그런 걸 좀 뭐랄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은 좀 단단한 그런 오프로드용 그런 타이어들을 구비하고 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으로 다이렉트 가는 8,000km 정도의 그 길만 가시는 분들은 좀 덜 그런데, 그 안에 탄 국가들이니까 몽골 가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용감하게 그냥 아무런 세팅 없이 그냥 한국에서의 그 차를 그대로 하체를 그대로 둔 채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탄 국가라든가 아랍 국가 이런 데까지 가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하체는 단단하게 서스펜션 교체하시고, 몇백만 원이긴 하지만 교체하셔야지 나중에 후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타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오프로드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캠핑카 제작업체들이 좀 문제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캠핑카 제작업체 사장님들이 대부분은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캠퍼업이 한때 지금 많이 망했죠. 근데 한때 막 붐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도 해볼 만한데 해가지고 엄청 이제 뛰어들었죠. 사실 자작을 하게 되면은 캠핑카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은데, 캠핑카 들어게 되면 뭐 몇백만 원은 그냥 거저 먹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 사업이긴 하거든요. 아이디어만 조금 이렇게 바꾸면 되고 남의 거 카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쉽게 뛰어들었는데, 이분들이 유라시아 횡단이라든가 오프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뭐 가구를 만들던 분들이라든가 뭐 철근 이런 거 뭐 공사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텐트 업체 막 이런데, 아니면 수입상 뭐 이런 분들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뭘 집중적으로 이제 그 캠핑카를 만드시냐면 내부를 얼마큼 화려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만 집중을 막 하세요. 대신 자동차 하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사실 지금 이게 그 캠핑카 산업이 단가 싸움이고 원가 싸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체까지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뭐 몇백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들기 때문에, 타이어까지 다 바꾸면 한 500만 원, 400만 원 들 거란 말이에요. 봉고, 뭐 스타리아 이런 거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꼭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고장 나면 거기서 그거 고쳐야지. 왜냐면은 어차피 가면은 고장이 나게 마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에서 그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지에서 고장이 나고 고립이 되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펑크가 났는데 주변 몇백 미터 안에 도시가 없어. 그런 경우가 이 시베리아 쪽에는 크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가는 트럭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동양 계통에 굉장히 타겟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한국에서 그런
하체 보강을 안 하고 온 거, 예방 정비를 안 하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카를 이제 구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체 보강을 하시고 예방 정비도 하시고, 뭐 엔진룸 쪽에서 보셔가지고 고질적으로 많이 이제 고장 나는 분들은 뭐 전선이라든가 뭐 긁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교체를 하거나 보강하시고, 왜냐면 새 차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고차 갖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스파크 코일 이런 것들도 뭐 4개씩 들어가잖아요, 대충 보면. 그러면 이제 뭐 8개 정도는 챙겨가지고 가시는 게, 왜냐면 이제 부품이라는 게 고장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희한하게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고장난 게 아니라 꼭 유럽에 가서 또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에 가시게 되면 부품 가격도 몇 배 들고 공임도 몇 배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스파크 플러그 하나 4개 교체하는데 10 몇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교체를 할 때 차를 미국에서 샀기 때문에 560불 들었거든요. 560불? 1700불 들었거든요. 1700불? 그러니까 이게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착오가 이렇게 있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정비하는 그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 뭐 하나 간단한 거, 사실 스파크 플러그 하나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체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든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서 한번 고장 나가지고 결국에는 도요타 센터에 입고를 해가지고 부품도 구할 수 없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차 고장 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 보고, 와, 미국은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캠핑카 업체분들,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캠핑카를 사셔가지고 유라시아에 간다는 분한테 이거는 하체를 보강을 하셔야 된다, 유라시아 가시려면. 그러면 우리한테 맡기셔서 추가금을 주시거나, 아니면 잘하는 데로 연결해 주시거나, 오버랜딩 그런 전문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하체가 충격을 계속해서 못 받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다 차에다가 보내주면 운전자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도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충격을 받게 되면 안에 냉장고도 있지, 전자레인지도 있지, 침대도 있지, 차도 엄청 무겁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집 하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티카 세팅된 차로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캠핑카 업체들 만들어 놓은 그 만듦새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거의 은박지 수준이에요. 만약에 차가 막 부딪히게 되면요, 그냥 다 바스라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튼튼한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내구성이 약한 거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거 진짜 엄청나게 화려해요. 막 거의 무슨 롤스로이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시고, 뭐 안에 샤워장도 만들어 놓고 막 화려하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체에 좀 신경 많이 쓰시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을 8,000km 하는데 이게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8,000km 동안 운전만 한 거거든요. 뭐 2주에서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쭉 운전만 하시고 계시는데,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여행할 게 시베리아 쪽이 많은 쪽도 아니고 운전만 하고 기름값만 이제 계속 버리고 뭐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캠핑카를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 유럽에서 살 수도 있고, 남미나 중미,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캠핑카는 있고, 그리고 중고 거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사이트도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유럽을 여행하시기 목표잖아요. 러시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유라시아 횡단을 한 게 아니라 유럽을 가고 싶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유라시아 횡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이 500만 원, 600만 원 들어가지고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렇게 가는 그 편, 그리고 이제 짐도 다 꺼내가지고 막 이동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불편한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그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국 가격이 상당히 낮고 수리비도 상당히 낮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기술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조지아 쪽에서 차를 사셔가지고 캠핑을 거기서 이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다이렉트로 가셔가지고 돌아와서 팔거나 다른 나라에서 팔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트, 중고 사이트, 여기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셔가지고 정리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고차를 사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왜 시베리아를 횡단하시는 분들이 차만 고치다가 끝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체 보강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